챕터 1. 잊었던 사랑의 이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경복고등학교 3학년 8반 동창회가 한창이었다. 1976년 졸업생들이 모인 이 자리는 회갑을 맞아 특별히 성대하게 준비된 자리였다. 박정자는 검은색 우아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품격 있고 아름다웠다. 5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처음 참석하는 동창회였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오랜만에 보는 그부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반가운 미소들이 넘쳐났다. 정자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천천히 둘러보았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교실에서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 정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창가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나직었다. 심장이 순간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자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이준호였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온화한 눈빛, 조금 휘어진 머리카락이지만 변하지 않은 따뜻한 미소. 정자를 알아본 준호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흘렀다. 정자야 라고 부르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준호 오빠 라고 대답하는 정자의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들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준호가 먼저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권했다. 여전히 신사적인 그의 모습에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둘은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관찰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그대로였다. 잘 지냈어? 라는 평범한 인사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궁금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정자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35년을 근무했다가 정년 퇴임했으며 5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다. 준호는 건축사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은퇴했으며 15년 전에 이혼한 후 외동딸 소영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면서도 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자와 준호는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였다. 준호는 반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학생이었고 정자는 조용하지만 우아한 매력이 있는 여학생이었다. 둘은 방과 후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1970년대 중반 대학 입시는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시기였다. 정자의 어머니는 딸이 연애에 빠져 공부에 소홀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준호의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대학 진학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결국 정자의 부모는 딸에게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강요했고 어린 정자는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때 미안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준호의 목소리에는 40년간 품고 살았던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라고 대답하는 정자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둘 다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그때 다른 동창들이 다가와서 정자와 준호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크게 놀라워했다. 어머 너희 둘이 여기서 만나다니. 고등학교 때 썸 탔던 그 커플 아니야? 농담 반 진담 반의 말들이 오갔다. 정자와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내심으로는 동창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자신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동창회는 오후 내내 이어졌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신 동창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 사이사이 정자와 준호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결혼 후의 삶,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각자가 걸어온 인생의 길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수록 둘은 서로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정자는 준호가 여전히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준호는 정자가 교사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지,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를 들으며 감탄했다.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서로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정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연락처를 주면 안 될까라는 제안에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을 거부할 수 없었다.
둘은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다. 헤어질 때까지도 둘은 서로를 떠나보내기 아쉬워했다. 정자가 택시에 오르기 전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 만난 게 꿈만 같아 정말 반가웠어. 나도 정말 반가웠어 오빠라고 대답하는 정자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택시 안에서 정자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뛴 만남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5년, 아직 상복을 완전히 벗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럽고 혼란스러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자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뺨이 붉어져 있었다. 준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정자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제 정말 반가웠습니다. 푹 주무셨는지요? 준호 드림이라는 정중한 메시지를 보며 마음이 다시 두근거렸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은 답장을 보냈다. 저도 반가웠어요. 잘 잤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준호는 금세 다시 답장을 보냈다.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정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다.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신의 감정이 진실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과 그리움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챕터 2. 불타오르는 두 번째 청춘.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 정자와 준호는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정자는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정 바지를 입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나온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준호는 회색 니트에 네이비 재킷을 걸친 모습으로 여전히 품격 있는 중년 신사의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정자는 아메리카노를, 준호는 카페라테를 주문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커피 한 모금을 마시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요즘 뭐 하며 지내? 라는 준호의 질문에 정자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별다른 일 없이 가끔 도서관에 가고 문화센터에서 서예와 요가를 배우며 지낸다고 했다. 서예를 배운다는 말에 준호는 예전에도 글씨가 예뻤다고 기억한다며 미소를 지었다. 정자는 그런 작은 추억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준호에게 감동했다. 준호는 자신도 은퇴 후 독서와 등산을 즐기고 있으며 가끔 건축 관련 봉사활동도 한다고 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집짓기 봉사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정자는 여전히 남을 위해 헌신하는 준호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둘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이야기했다. 체육 시간에 준호가 정자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던 일,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몰래 손가락을 맞대던 순간들, 문집에 서로를 위한 시를 써주던 일들. 모든 기억이 생생했고 둘 다 그 시절을 똑같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헤어진 후에 많이 힘들었냐는 준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준호를 잊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대학교 1학년 내내 정자 생각만 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공부에도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정자는 교사가 된 후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고 했다. 좋은 사람이었고 35년간 행복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준호는 대학교 4학년 때 소개팅으로 아내를 만났지만 성격 차이로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도 딸 소영만큼은 사랑으로 키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첫 만남이 너무 좋았던 탓에 둘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문자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전화로 나누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다.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경주 여행은 어떻냐고, 자신들이 수학여행 갔던 곳을 다시 가보자고 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 여행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었다. 하지만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당일치기로만 하자는 조건을 달고 동의했다. 경주 당일치기 여행은 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불국사에서는 40년 전 학생 시절의 사진을 찍었던 자리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다. 석굴암에서는 본존불 앞에서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천마총 앞에서는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점심은 경주 향토 음식점에서 먹었는데 준호가 정자를 위해 음식을 덜어주고 물을 따라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챙겨줬지? 라고 웃으며 묻는 정자에게 준호는 그땐 워낙 어려서 제대로 못 챙겨줬다며 이제야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오후에는 대릉원을 천천히 산책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다. 정자의 손을 잡은 준호의 손길이 따뜻하고 든든했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연인이 다시 만난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정자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행복감을 느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말하자 준호도 자신 역시 이런 날이 또 올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우리 이래도 괜찮은 걸까? 라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는 정자에게. 준호는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은 없다며 자신들은 아직 늙지 않았다고 격려했다. 정자의 주변 친구들도 점차 준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영희와 순자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격려해 주었다. 정자가 남편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로웠는데 이런 좋은 인연이 생긴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했다. 요즘 정자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훨씬 밝아지고 젊어 보인다고 칭찬했다. 친구들의 격려 덕분에 정자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죄책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커졌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면 정말로 20대 처녀가 된 기분이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나서 준호에게 자신이 쓴 시를 보여주기도 했고 준호는 건축 관련 책을 가져와서 정자에게 설명해주며 함께 공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데이트 코스는 점점 다양해졌다.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야경을 감상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공연을 관람했다. 한강공원에서는 젊은 연인들처럼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북한산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정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정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호가 직접 요리해준다는 말에 마음을 바꿨다. 준호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정자와의 추억들이 앨범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동창회 때부터 찍은 사진들을 보며 정자는 감동했다. 준호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정자가 좋아한다고 했던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각종 나물들까지. 혼자 살면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소영이가 가끔 와서 먹고 가는데 맛있다고 칭찬한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고요한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정자는 이런 평온하고 따뜻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다고 소소하지만 따뜻하다고 말하자. 준호는 정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자신에게도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날 밤 정자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활력을 주는지 실감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의 일들이 꿈만 같았다. 이런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바람과 함께 잠에 들었다. 챕터 3. 행복한 날들의 균열. 정자와 준호가 다시 만난 지 3개월이 흘렀다. 이제 둘의 관계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정자는 매일 아침 준호의 안부 문자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준호는 정자와의 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둘 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실감하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자는 집에서 준호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오늘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일 만날 약속을 정하는 중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거실로 들어오는 민수를 보며 정자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아들을 맞았다. 민수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성격도 온화해서 직장에서도 인망이 높았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 유명했다. 민수야. 오늘은 일찍 왔네. 정자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준호와의 관계를 아직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수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을 늘 걱정했고 그래서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미루며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무슨 소식? 하고 묻는 정자에게 민수는 드디어 결혼한다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발표했다. 정자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가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미루고 있어서 늘 걱정이었는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되어서 독립하지 못한 것도 있고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야 운명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정말? 누구를 만났는데? 하고 묻자 민수는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소영이라는 이름의 나이는 35세, 정말 똑똑하고 재능 있는 분이라고 자랑했다. 회사 일로 협업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관계였지만 점점 서로를 알아가면서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했다. 정자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언제 소개시켜 줄 거냐고 묻자 민수는 다음 주 일요일에 집으로 모시고 오겠다고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래 좋다. 맛있는 음식 많이 해놓을게. 정자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기쁜 일이지만 준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민수가 와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자 준호는 괜찮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우리 민수가 결혼한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준호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며느리 될 분이 어떤 분이냐고 관심을 보였다. 광고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 이소영이라고 해. 정자가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정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무슨 일이야? 하고 묻자 준호는 아니라며 그냥 이름이 우리 딸이랑 똑같아서 그렇다고 했다. 어머 정말? 그럼 우리 며느리랑 내 딸이랑 동명이인이네. 정자가 신기해하자 준호도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고 대답했다. 둘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이소영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드문 이름도 아니었고 나이대도 비슷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다. 일주일 후 일요일 정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리를 시작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등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한상 가득 차려놓았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장을 보고 요리하느라 분주했지만 마음은 설렜다. 오후 2시경 민수가 약혼녀와 함께 집에 도착했다. 정자는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으러 나갔다. 민수와 함께 온 여성을 보는 순간 정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키가 크고 우아한 인상의 여성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다. 특히 그 눈매와 미소가 너무나 익숙했다.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약혼녀 이소영 씨예요. 민수의 소개에 소영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그동안 어머님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소영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지만 정자에게는 어딘가 낯익게 들렸다. 어서 오세요. 들어와요. 정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응답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영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도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다음에 함께 식사 자리라도 마련하면 어떨까요? 소영의 제안에 정자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어떤 일 하시는데?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건축사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나이는 68세세요. 소영의 대답에 정자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건축사 68세.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자가 간신히 입을 열어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준호라고 하세요. 소영의 대답 순간 정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귓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다. 준호의 딸 소영이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신의 시험인가? 정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영도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괜찮아. 정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화장실 좀. 정자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심호흡을 했다. 이럴 수가 없다. 꿈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이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복잡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 정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화장실에서 나온 정자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소영과 민수는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둘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소영이 정자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진심으로 칭찬했다. 갈비찜이 특히 맛있다며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고마워요. 입에 맞나 모르겠네요. 정자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소영을 관찰했다. 이제 자세히 보니 준호의 면역이 역력했다. 온화한 눈매, 정중한 말투,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성격. 준호가 혼자서 사랑으로 키운 딸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소영은 정말 좋은 아이였다. 밝고 똑똑하며 예의 바른 모습이 며느리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머님,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이번 주말에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소영이 다시 제안했다. 아버지께서 인사를 꼭 드려야 한다고 하세요. 정자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준호를 만나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게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자가 아들에게 공을 넘겼다. 좋죠, 어머니.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민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정자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소영과 민수가 돌아간 후 정자는 곧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이 따뜻했다. 오빠, 나야. 정자야. 오늘 며느리 될 분 만났지? 어땠어? 준호가 관심 있게 물었다. 오빠, 큰일 났어.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민수 약혼녀가. 소영이야. 뭐라고? 내 딸 소영이가 우리 민수 약혼녀야. 정자의 말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준호도 상황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 말이 안 되는데. 설마. 나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이야. 정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운명이 그들에게 던진 가혹한 시험이었다. 챕터 4. 금지된 인연의 그림자. 정자와 준호가 서로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둔 사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둘은 그 사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전화는 몇 번 주고받았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자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잠들려고 하면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민수와 소영의 행복한 모습도 생각났다. 자신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과 40년 만에 찾은 사랑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마음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딸 소영이 결혼을 앞두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자에 대한 마음을 쉽게 정리할 수 없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서울이 넓은 도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러던 중 소영이 아버지에게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양가 식사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겠다며 정중하게 인사드려야 한다고 했다. 준호는 내심 떨렸지만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정자 역시 민수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았다. 소영이가 양가 부모님께서 만나서 식사하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떠냐는 것이었다. 정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다. 좋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정자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에서 준호를 만나야 한다니. 마음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해야 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민수와 소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준호가 도착했다. 네이비 정장을 입고 온 준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정자의 심장이 빨라졌다. 준호도 정자를 보며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소영의 아버지 이준호입니다. 정자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 박정자입니다. 둘은 마치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행동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민수와 소영은 부모들이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아버지 어머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대요. 30년 넘게 근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영의 말에 준호는 그렇다면 아이들을 가르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다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정자 어머님 아버지께서는 건축사로 일하셨어요. 큰 건물들도 많이 설계하셨다고 해요. 민수의 소개에 정자도 그럼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하며 예의를 차렸다. 겉으로는 정중한 대화였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수와 소영은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소영이가 일하는 광고회사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다고 했다. 두 집안의 부모들은 모두 찬성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소영이 무심코 한 말이 분위기를 미묘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셨는데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준호는 당황하며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정자는 그 말이 신경 쓰였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준호와 정자는 서로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앞으로도 자주 뵐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둘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준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여전히 매력적이고 신사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늦게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자도 답장을 보냈다. 저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행복이 우선이겠죠. 다음 날부터 정자와 준호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자제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그리워했다. 정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면서도 집중이 안 되었고 준호는 독서를 하면서도 책장이 넘어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참을 수 없었던 준호가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정자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은 피해야 했다. 둘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서로를 보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충분히 전해졌다.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의 장난 같아요. 너무 잔인한 운명의 장난. 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헤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40년 만에 찾은 사랑을 이렇게 포기하기는 너무 아쉬웠다. 그렇다고 계속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소영이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요즘 제가 어디 나가면 어디 가냐고 자주 묻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해요. 정자도 민수가 평소와 다르게 관심을 보인다고 했다. 어머니가 요즘 밝아 보인다며 혹시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본다는 것이었다. 그럼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네요. 정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다. 준호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아이들이 의심하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단념할 수 없었다. 준호는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때가 되면 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둘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마음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다. 가끔 짧은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세요. 같은 평범한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런 조심스러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 소영이 점점 아버지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볼 때 표정이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기분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혹시 여자분 만나세요? 어느 날 소영이 직접 물었다. 준호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했지만 소영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좋은 일이면 숨기지 마세요. 아버지도 새로운 사랑을 찾으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준호는 딸의 말에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정자와의 연락도 더욱 뜸해졌다. 정자 역시 민수가 평소보다 관심을 보이자 경계심을 높였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와 소영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양가에서 웨딩홀을 예약하고 혼수와 예물을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정자와 준호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착잡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가 자주 만날 일이 생기면서 둘의 관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챕터 5. 진실의 폭로와 갈등. 민수와 소영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운명의 톱니다 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소영은 아버지와 함께 예물을 고르러 나갔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 준호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는데 화면에 나타난 이름이 정자였다. 소영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가려 했다. 아버지의 지인 중에 그런 이름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득 민수의 어머니 이름이 박정자라는 것이 떠올랐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준호가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소영은 재빠르게 아버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 내역을 보니 정자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꽤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메시지 내용들을 보니 일반적인 지인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건강하세요. 저도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마음이 복잡해서요. 보고 싶지만 참아야겠죠. 이런 내용들이었다. 소영은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특히 보고 싶지만 참아야겠죠라는 메시지는 명백히 연인 사이의 대화 같았다. 소영은 아버지가 돌아와서도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다. 아버지가 만나고 있는 정자라는 사람이 바로 민수의 어머니 박정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집에 돌아온 소영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혹시 어머님 성함이 박정자 맞죠? 민수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소영은 더욱 확신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수가 의아해하자 소영은 그냥 궁금해서라며 대충 넘어갔다. 며칠 후 소영은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외출한다고 하자 뒤를 몰래 따라갔다. 준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소영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바로 민수의 어머니 박정자였다. 소영은 충격에 빠졌다. 정말로 아버지와 민수 어머니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둘이 만나는 모습이 그냥 친구나 지인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조심스럽게 손을 마주잡는 모습에서 연인 사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소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당장 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준호가 집에 돌아오자 소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소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준호는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아버지 민수 오빠 어머님하고 만나고 계시죠? 준호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다. 뭔 소리야? 소영아. 모르쇠로 일관하려 했지만 소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오늘 아버지 뒤를 따라가서 봤어요. 카페에서 어머님과 만나시는 것.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소영아. 미안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소영은 아버지의 인정에 더욱 화가 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의 어머니와요. 준호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40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하지만 나중에 너희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럼 왜 그때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소영이 따졌다. 계속 만나시면서 저희를 속이셨잖아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소영은 당장 민수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할 수는 없다고 했다. 준호는 딸에게 사정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신들이 정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다. 다음 날 소영은 민수에게 연락해서 급히 만나자고 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회사 근처 카페로 불러냈다. 민수는 소영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오빠, 우리 결혼 준비 잠깐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소영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다. 왜? 무슨 일이야? 소영은 어제 발견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의 아버지와 민수의 어머니가 연인 사이라는 것을. 민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소영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소영이 자세한 증거들을 제시하자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어머니께서 정말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동안 어머니가 밝아 보였던 것, 자주 외출하셨던 것들이 모두 설명되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정자는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야, 민수야? 소영이가 아버님하고 어머니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해요. 정자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들킬 것이 들키고 말았다. 어머니, 어떻게 제 장인 어른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평생 어머니만 믿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을 망칠 수도 있는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미안하다, 민수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니? 그냥 동창을 만났는데 너희가 결혼한다니.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 그때 정리하셨어야죠. 왜 계속 만나셨어요? 민수의 따짐에 정자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40년 만에 찾은 사랑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양가에서 비상이 걸렸다. 민수와 소영은 결혼 준비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웨딩홀 취소, 하객 연락, 신혼여행 취소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정자와 준호는 서로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둘 다 잘못이 있었고 무엇보다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네 사람이 모두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분위기는 냉랭했다. 민수와 소영은 부모들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자와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요?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연인 사이인데 우리가 부부가 되면 뭐가 돼요? 민수도 정말 어이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자와 준호는 서로를 탓하지 못했다. 그저 운명의 잔인함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40년 만에 찾은 사랑이 이렇게 끝나야 하는 것인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너무나 아픈 현실이었다. 챕터 6. 사랑과 가족 그 사이의 선택. 며칠간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네 사람은 각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민수와 소영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부모들의 관계 때문에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정자와 준호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감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40년 만에 찾은 사랑을 놓기가 쉽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수가 먼저 결단을 내렸다.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둘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소영아, 우리 어른들 때문에 우리 사랑까지 포기할 순 없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소영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괜찮을까요? 민수는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른들은 어른들 문제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자. 소영은 민수의 진심을 느꼈다. 그래도 부모님들께는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는 우리도 부모님들도 모두 힘들잖아요. 민수도 동의했다. 어머니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어.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 저는 소영이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와 소영이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자는 아들의 결심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민수의 말에 정자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정리할게.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정자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소영도 아버지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 저는 민수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겠다, 소영아. 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하겠다. 내 행복만큼은 지켜주고 싶다. 준호도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정자와 준호는 마지막으로 만났다. 장소는 처음 제외했던 한강공원 근처의 그 카페였다. 둘은 서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도 마음은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아요. 40년 만에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정자야.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웠어.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럼 이제 정말 안녕인가요? 정자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지만 마음속에서만은 계속 사랑할게. 정자도 마음은 같다고 했다. 둘은 일어서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건강하세요, 오빠. 정자야, 너도 건강해. 그리고 고마웠어. 준호의 말에 정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정자와 준호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한 달 후 민수와 소영은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다. 복잡한 상황을 겪은 후라 큰 잔치보다는 가족들만 참석하는 간소한 결혼식을 원했다. 결혼식 당일 정자와 준호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와 소영이 신혼여행을 떠난 후 정자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집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준호와의 사랑으로 밝아졌던 일상이 다시 예전처럼 외롭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서랍에서 고등학교 시절 준호와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다. 48년 전의 어린 모습들이 보였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정자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가끔 정자가 보내준 서예 작품을 꺼내보며 그리움을 달랬다. 하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6개월이 지났다. 민수와 소영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 정자와 준호는 여전히 서로 어색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봄날 정자는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만발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다. 40년 만에 찾은 사랑,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포기한 사랑. 후회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정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지만 때로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사랑일지도 모른다. 정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도 함께 있었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혼자 걸어오고 있었다. 정자는 고개를 들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잠시 그 뒷모습이 낯익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놓아줄 때였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날리는 한강공원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과거를 정리하고 있었다. 40년 만에 찾았다가 다시 놓아준 사랑, 그 사랑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될 것이었다.